친구 결혼식 갔다가 내 외로움에 울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오랜 친구 민석이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고 저는 그의 초대장을 받고 서울 시내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벚꽃잎이 빗물에 젖어 떨어지는 모습이 왠지 제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35세, 아직 혼자인 제게 또 한 명의 친구가 새 출발을 한다는 소식은 기쁨보다는 묘한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해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대학 동기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들 짝을 이루어 서 있었고 아이를 데리고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혼자 선 저는 마치 외딴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야, 드디어 왔네. 오랜만이다. 친구 중 하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자연스럽게 결혼과 아이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너는 언제 결혼할 거야? 이제 35이면 슬슬 생각해야 하지 않아? 누군가의 질문에 저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겠지. 그러나 사실 저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의 소개팅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을 핑계로 연애를 미뤄왔고 어느새 혼자 있는 것이 편해져 버렸습니다. 물론 외로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밤마다 텅 빈 아파트로 돌아가 혼자 저녁을 먹을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혼자 앉을 수 없어 어색하게 다른 친구들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리고 신랑 민석이가 입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어서 신부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서약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차오르는 외로움과 부러움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맞춰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들이 서로에게 기대어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군가의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그 순간 절실히 느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테이블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친구들이 모인 테이블에 앉았지만 그들은 모두 배우자와 함께였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아이들 교육과 부동산, 그리고 가족여행 계획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 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소개팅 어때? 우리 회사에 괜찮은 총각이 있는데 친구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 말에 테이블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아, 요즘은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도 소개해주면 감사하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저는 또 다른 실패를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개팅을 할 때마다 상대방의 눈에서 실망감을 읽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신랑 신부가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나눌 때였습니다. 민석이와 그의 아내가 우리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너 혼자 왔구나. 민석이의 말에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곧 좋은 인연 만나길 바랄게요. 그 말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제가 불완전한 존재이고 누군가를 만나야만 완전해질 수 있다는 듯한 그 위로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날 때
저는 잠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오늘따라 더 지쳐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것 같았고 피부는 칙칙했습니다. 동기들과 달리 혼자 살며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였을까요?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저는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결혼하지 못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20대에 꿈꿨던 삶과 너무나 다른 현실, 점점 줄어드는 가능성, 그리고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옆칸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다시 거울을 보니 눈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급히 화장을 고치고 로비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실례합니다. 돌아보니 결혼식장 스태프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부케 던지기 행사에 참여하시겠어요? 신부님께서 미혼 여성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여성으로 낙인 찍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용기도 없어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케 던지기 행사장으로 향하면서 저는 민석이와의 대학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저는 세계를 여행하는 작가가 되고 싶었고 민석이는 자신만의 회사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석이는 꿈을 이루었고 더 큰 꿈인 가정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반면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부케 던지기 장소에 도착하자 5명의 미혼 여성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저는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신부가 등을 돌리고 부케를 던졌고 그것은 높이 솟아올랐다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모두가 손을 뻗었지만 그 부케는 하필 제 앞에 떨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주인공은 당신이네요. 사회자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부케를 들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저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에는 여전히 그 부케가 들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택시 기사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결혼식 다녀오셨나 봐요. 부케도 받으셨네. 네. 축하드립니다. 좋은 인연 곧 만나실 거예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어둠과 침묵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아침에 급하게 마시다 남긴 커피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부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보니 민석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다음에는 내 결혼식에서 보자. 그 메시지를 보며 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환상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붓기 시작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혼자여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석이의 결혼식에 다녀왔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나만 빼고. 이제 우리 동기들 중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나 혼자뿐이다. 언제부터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 되었을까? 어렸을 때는 꿈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지금의 나는 꿈도 사랑도 모두 잃어버린 것 같다. 35,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문득 오랫동안 잊고 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오래전에 사두었던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고 항공권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한 달 뒤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오래전에 꿈꾸었던 여행 에세이를 쓰기 위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2주간의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10년 넘게 일한 회사였기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2주는 저에게 많은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글을 쓰고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작은 카페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40세의 그는 서울에서의 바쁜 생활을 접고 제주도로 이주해 카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었고 저의 글을 읽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글 쓰는 것이 꿈이셨군요. 그런데 왜 미뤄두셨어요? 그의 질문에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사회적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니까요. 글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두려움이 컸어요. 하지만 모든 걸 버리고 새 출발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죠. 저도 처음에는 주말에만 카페를 열었어요. 점차 안정되면서 완전히 옮겨왔고요. 그의 말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습니다. 꿈을 이루는 것이 반드시 모든 것을 버리고 모험을 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점진적인 변화, 그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사를 당장 그만두는 대신 주말과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주인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글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6개월간 꾸준히 글을 쓴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몇 개의 문예지에 원고를 투고했습니다. 대부분은 거절당했지만 한 작은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 원고를 읽고 더 많은 글을 요청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저는 회사에 일주일에 4일 근무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회사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었고 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급여는 줄었지만 그만큼 글을 쓸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 문예지에 글을 기고했고 작은 독자층을 형성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제 에세이집 출간을 제안했습니다. 제목은 혼자여도 괜찮아였습니다. 결혼이나 가족이 아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책을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원고 수정, 교정, 편집 등 모든 과정이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여러 번 제주도를 방문했고 카페 주인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책이 출간된 것은 그로부터 6개월 후였습니다. 대형 서점에 진열된 제 책을 보는 순간은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판매량은 많지 않았지만 꾸준히 독자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30대 여성들이 큰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제 저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완전히 그만두고 작가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현재처럼 두 가지 일을 병행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한 꿈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생계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주도의 카페 주인과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지금처럼 안정적인 수입원을 유지하면서 글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로서의 수입이 안정될 때까지는요. 저도 카페를 열 때 꽤 오랜 시간 이중 생활을 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회사 생활이 완전히 싫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제 유일한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 두려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이주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는 문화적 인프라와 인맥이 있잖아요. 작가로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충동적인 결정을 내릴 뻔했던 저에게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이제는 주 3일만 출근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글을 쓰고 독자들과 만나고 가끔은 제주도를 방문합니다. 두 번째 책을 준비 중이며 온라인 글쓰기 강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빠듯하지만 절약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큰 아파트에서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축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작가의 수입은 불규칙하기에 항상 긴급 상황을 대비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제주도의 카페 주인과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합니다. 그는 서울에 올 때마다 저를 만나고 저는 제주도에 갈 때마다 그의 카페를 방문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이상이지만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천천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석이는 최근에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을 만큼 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새로운 책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목은 눈물 너머의 길입니다. 때로는 가장 슬픈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과 타협,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작은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석이의 결혼식에서 울었던 그날, 저는 제가 이렇게 변화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의 눈물은 상실감의 표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변화가 극적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작은 발걸음, 조금씩의 용기, 그리고 현실과의 타협, 그것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이 유일한 행복의 조건이 아니듯 꿈을 이루는 것도 반드시 모든 것을 버리고 뛰어드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항상 득과 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겠지요. 결혼식에서 울었던 그날의 저에게,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괜찮다고, 모든 것이 결국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그리고 당신의 행복은 오직 당신만이 정의할 수 있다고.